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정교재 여러분들 페이지 355페이지 기타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타사항. 자, 처음 여러분들 이제 접할 게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색연필이나 행어펜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금융실명거래. 자, 우리 금융실명법,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들, 자, 우리 시행이 된 건데, 자, 보시면, 한마디로 그냥 이런 뭡니까? 자, 은행 금융거래하는 사람은 뭐다? 자기 실명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렇게 실명으로 어떤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어떤 거래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제도다. 보시면, 자, 거래자의, 자, 하나, 둘, 셋째 보시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해야 하되, 다만, 자, 근데 매번 여러분들 금융거래 할 때마다 실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체크를 할게요. 예외적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어떤 계속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명 거래라는 것은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 첫 거래, 신규 거래 때만 하면 됩니다. 그 신규 거래 첫 번째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실명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그다음 각종 공과금 수납, 공과금 수납하는데 여러분들 실명이 아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공과금 수납 및, 자, 이거 좀 체크할게요. 자,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답니다. 실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실명이 확인된 어떤 그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그리고 여러분들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원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어떤 외화 관련해서는, 자,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실 게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 및 정보 제공 범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금융기관에 어떤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를 많이 그쪽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금융기관에 제공했던 정보를 그 사람들이 함부로 누설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양도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금융기관 종사자한테는 그런 개인 거래자들의 어떤 금융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말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무사항을 어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2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또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당한 경우라는 어떤 게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제공을 하되 나중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의 정보가 어떤 검찰 아니면 세무당국, 경찰 쪽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누구든지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정당한 경우란 법률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명시한 경우나 아니면 영장 같은 거, 그런 경우다. 근데 이거 위반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런, 자, 거래 정보를 갖다 함부로 누설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실 분들은, 자, 여러분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이라고 됐을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5천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 벌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언제? 금융기관 종사자 비밀 금융거래, 그냥 누설이라고 할게요. 자, 그냥 누설한 경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정당한 이유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금융거래라든지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에 보세요. 그런 경우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표준 양식에 따라라. 표준 양식에 따라라. 그래서 그냥 전화 받고 그냥 알겠습니다. 주지 말고 어떤 양식에 맞춰가지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요구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놔라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명의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자, 명의인에게 어떻게 10일 이내에 여러분들 통보를 해라.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자, 10일 이내, 물론 이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한다.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근데 자 이걸 갖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 10일 이내 이거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어떤 수사 업무라든지 그런 어떤 중요한 공익을 위한 어떤 업무 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금융거래를 요청을 하지만 이거 우리가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알려주라. 이렇게 통보 유예를 갖다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통보 유예를 요청받으면 통보 유예 요청이 끝난 마찬가지 10일 이내에 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 유예 요청이 있는 때는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통보해라. 그러면 이거 자 통보 할게요. 자 이거 안 하면 자 여러분들 뭐다?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자 이때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거든요. 자 요거는 통보해 주는 요거는 여러분들 뭐다? 좀 과태료가 하향 조정됐네요. 요거는 과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요거는 과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여러분들 하향 조정됐다라는 까지 좀 그래서 지문 내면은 요걸 갖다가 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의 어떤 제재 사항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우리가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자 어떤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어떤 영장에 의한 어떤 정당한 집행권원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줬어요. 그리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아까 표준 양식에 따라 기재하라 그랬잖아요. 그 표준 양식을 언제 동안 5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보관. 그래서 보시면 금융기관은 거래 정보 등을 제공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이런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기록 관리를 하는데 이걸 몇 년?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5년 보관했는데 이거 위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 정보를 누설 또는 뭐 양도 발설하거나 누설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벌금은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벌금은 여러분 정가가 남는 거예요. 정가가 남는 거고. 자, 이거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벌금은 자,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가 남는 거고. 과태료는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에 침뱉어도 여러분 과태료 부과되잖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뭐 그 권한 있는 어떤 뭐 세무서장이 부과할 수도 있고 우리 자주 보는 게 뭐 보통 이제 경찰서장 뭐 이런 분들 우리 뭐 주차 딱지 뗄 때 누가 합니까? 경찰서장이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과태료고 요거는 여러분들 정가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과태료를 내면 그만해요. 근데 이걸 이제 물론 이 자체가 나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복해가지고 물론 소송으로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과태료다라는 것이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정도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하시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10일 이내 통보 유예 요청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통보 유예 요청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10일 이내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걸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어떤 과태료에 처한다. 과거 500만 원 했는데 이거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정보 제공해줬다. 그러면 뭐다?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세 관련 사항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실명으로 우리 거래한다 그랬죠. 실명에 의하지 않으면 자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다성 즉 이자 소득에 관련해가지고는 자 원천실 체크할게요. 90%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그 이자를 못 가져가게끔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로 90% 한다. 90%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계산을 해서 이를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좀 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원천 징수 이자 소득세 관련해서 90% 원천 징수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 뒤에서 이제 바로 배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이를 합산한다가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는다까지. 자 여기 조문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다음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만약에 뭐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 어쨌든 간에 뭐 금융소득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될 때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보시면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 96년부터 실시됐다가 유보됐다가 다시 이제 IMF를 이제 극복하고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 자 이거 체크할게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자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 세율 여러분 15.4% 원천 징수한다. 다만 자, 2천만 원을 여러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이런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 가지고 자,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누진세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쨌든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게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2,4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법이라 해서 소득에는 어떤 게 있다? 자 보세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 종합소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그 우리 과세 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자 2배 사근 연기 자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바로 여러분들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2배 사근 연기 뭐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안 하셔도 눈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다만 뭐다? 퇴직소득하고 여러분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 이러면 그러면 과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이런 각각에서 어떤 소득의 종류 관련해서 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소득에서 우리 발생하는 그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에 합산해서 우리 자 세금을 매긴다. 종합세고 따로따로 매긴다. 분리과세. 우리 아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이면 뭘 한다 했습니까?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합과세를 적용해 버리면 자 우리 세금을 내야 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어떤 분리과세 되는 그런 상품들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 등 6종류의 어떤 종합소득 아까 2배 사근 연기라고 있습니다. 2배 사근 연기 얘들을 그 중에서 이제 뭐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이거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게 바로 종합과세고 분리과세는 자 여러분들 자 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면 2천만 원 넘기 그런 한 종류의 어떤 그 소득이 2천만 원 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하다. 왜?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분리과세 금융소득 관련해가지고 자 비과세된 금융소득과 세금 우대 저축, 비거주자 예금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축 상품이라든지 그 예금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 찾을 때 뭡니까? 이런 비과세 될 수 있는 상품 이런 걸 찾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된 금융소득이나 세금 우대 저축, 비거주자 예금 같은 거는 자 우리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만기 10년 이상 채권. 자, 채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우리 뭐라 했습니까? 단기 금융시장이었으니까 자본시장이었죠. 그래서 보통 채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쨌든 만기 10년 이상이면 자 당연히 요거는 뭡니까? 장기 자본시장인데 요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은 뭐다?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 33%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기 10년 이상 채권 같은 경우는 선택에 따라서 자 우리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서 33%의 어떤 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자 매번 이 강의할 때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자 옆에 있는 세율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전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율을 갖다 설마 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그냥 세율은 여러분들 그냥 뭐 나오면 그냥 이거는 뭐 다 똑같이 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세율까지는 안 모르셔도 되고 다만 자 이게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크게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소득법상에 의한 거 그다음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 도세 특례 제한법상의 어떤 분리과세 금융소득 그다음에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한 어떤 분리과세 이렇게 3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고만고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양은 꽤 많아요. 그렇지만 고만고는 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뭐 봐도 아시겠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되는 이자 배당, 뭐 금융실명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생되는 뭐 비실명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 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관련해서 비실명 거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양이 많은 거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자 2개 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실명 거래법상에 의한 어떤 분리과세 요거 빼고 2개를 갖다가 이런 소득법상에 의한 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나 이걸 다 함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 그거는 여러분들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자 제가 봐도 소득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있잖아요. 자 요걸 여러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할게요. 요걸 암기하고 다만 그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좀 헷갈리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첫 번째 볼게요. 자, 10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거. 그다음 두 번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자, 요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기 쉬운데, 자, 이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요건 반드시 좀 체크를 할게요. 어쨌든, 자, 여기 소득세법에 의한 걸 여러분 다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직장 공제해, 초과 반환금. 네 번째, 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자, 수익을 우리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법인격 없는 단체. 자, 그리고 영리를 추가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네요. 비영리 단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개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경매 입찰 이렇게 볼게요. 자, 조세 특례제한법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사기반 시설 채권의 이자, 그 다음에 세금 우대 종합저축 이자 배당 선박, 그 다음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해외 자본 개발 투자기구, 고수익 고위험 투자 신탁,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배당, 영어 조합법인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거 뭐 암기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약자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몇 번을 여러분 반복하시면 자, 분명히 여러분들 좀 떠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0년 이상 체크를 할게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10년 이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세 번째가 여러분들 직장공제해. 자, 여기서 막 바꿔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10년 이상,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그다음 세 번째가 직장공제해, 그 다음 네 번째가 아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비법인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경매 입찰, 경락대금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실명 이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그다음 직장공제, 그다음 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여러분 경매. 자, 이렇게 보시면 6개잖아요. 이렇게 좀 한번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하시고, 다만 여러분들 저기 조세 특례제한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자, 여러분들 저기 B번 한번 보세요. B번 보시면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이라고 되는데, 이것만 여러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우대는 어디다?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어떤 분리과세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아까 뭐 10년 이상 뭐 비영리법인 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하여튼 최소한 5번, 10번 여러분들 뭐 시험을 가장 잘 보시는 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험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최소한 5번, 6번은 보고 들어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뭐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댓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래서 구분을 하세요. 구분해가지고 객관식 문제 봤을 때, 아, 요게 소득세법에 의한 건지, 아니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자, 우리 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한 건지, 그렇게 자, 구분만 하시면 돼요. 세율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 구분을 하시고, 아까 우리 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비실명 채권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 비실명 채권이라는 거 말 그대로 봅니다. 채권은 채권인데 실명이, 자, 실명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채권입니다. 근데 자, 요게 여러분 나왔던 발급됐던 시기를 한번 보시면, 발행됐던 시기를 보시면, 이게 우리 한참 우리나라 IMF 때, 우리 자, 수중에 자, 돈이 안 돌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저기 금고 속에 있던 어떤 돈을 자,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에 의해서 마련된 채권들입니다. 자, 어쨌든 비실명 채권의 종류가 4가지거든요. 4가지 요거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의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실명으로 거래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 실명으로 이제 거래하면 자, 증여세를 면제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요 체크를 할게요. 보시면, 자, 비실명 채권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외국한, 자, 평형기금 채권, 요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왜냐하면 만기 자체가 얘는 1년이다. 그 다음 나머지 고용안전채권, 증권금융채권,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 얘들은 만기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4가지 구분하시고, 자, 제가 문제도 하나 넣었거든요. 다른 채권이 넣었으니까 그때까지 저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한 평형 기금채권 관련해서 만기 1년이다라는 거지. 요것들이 뭐다? 비실명 채권이다. 비실명 채권의 특징은 뭐다? 실명에 의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자, 나중에 이제 실명으로서
자, 최종 소지자가, 그죠?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서, 자, 상환을 받는다. 그러면 뭘 면제시켜주겠다? 증여세를 면제시켜준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종합소득 과세 표준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는, 자, 물론 이제 뭐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이나 세무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면, 자, 이런 건 뭐 그냥 식어주 먹기로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어쨌든 우리는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수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종합소득, 자, 우리 6가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수익들, 거기에다가 뭘 빼준다? 비과세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6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즉, 종합소득에서 뭘 뺀다? 어떤 비과세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뺀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마무리, 자, 1년 동안 뭐 1억을 벌었다. 1억을 벌었는데, 그럼 1억이 바로 뭐다? 세금의 어떤 종합과세 소득의 표준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비과세 되는 우리 막 그 상품들 봤잖아요. 뭐 연간 납입 한도의 몇 %에서 어떤 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액 공제되는 거 그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액 공제,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세액 공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인데 우리 지난 그 개정판 전에는 여러분들, 자, 3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자, 이런 세율들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자, 1억 5천 원으로 여러분들 더 낮췄습니다. 더 낮췄다는 것은 더 많이 세금을 거둬드리겠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1,200만 원 이하. 자, 제가 만약에, 자,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제가 뭐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할 때 세금을 얼마 내면 됩니까? 뭐다? 내가 번 금액의 세율의 6%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이거 시간 내에 풀고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체, 과세 표준이랑 세율 문제, 이걸 갖다가 내는 거는 좀 촌스러운 문제죠. 촌스러운 문제고, 자, 이게 이제 사례식으로 간단하게, 복잡한 사례는 안 나오고 간단한 사례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물론 암기는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다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 4,600만 원 이하, 뭐 8,800, 그 다음에 1억 5천, 1억 5천 초과인데, 자, 무조건 중요한 건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다. 그렇게 좀 보시고,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시멈입니다. 1억 5천 초과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만약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 뭐 암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좀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 번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수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자, 기본적인 것, 요 2개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4,600만 원 이하. 왜 제가 요 2개 정도는 체크하겠냐고 한다면, 자, 이건 보세요. 1,200만 이하면, 자, 이거 6%의 어떤 세율을 적용하고, 요거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내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에서 어떤 세액공제, 뭐 비과세 이런 것들 세액공제 빼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면 그 금액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 6%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1,2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럼 1,200만 원 하나 외우고 그다음 4,600만 원. 더 이상 숫자가 커지면, 이제 물론 암기를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제가 봐도 좀 좋은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간단한 문제를 갖다 나온 다음에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15%다. 15%.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15%가 아니죠. 뭐다?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15%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푸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 1년에 벌었던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5천만 원을 버는데, 자, 내가 만약에, 자, 세액공제 됐던 부분이 얼마나 할 거예요? 1,600만 원. 자, 1,600만 원. 1,600만 원. 자, 문제도 제가 막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별, OX, 그 다음에 또 사지선다까지 한 3번 정도를 냈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거 보시고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종합소득, 자, 여러분들 5천만 원. 제가 1년에 번 수익이 5천이다. 근데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1,600만 원이다. 그럼 나는 과연 이번에 얼마만큼의 어떤 세금을 내야 될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5천만 원.
그 다음에 1,600만 원. 자, 여기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자, 우리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종합소득에서, 자, 우리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5천에서 1,600 빼면 얼마입니까? 3,400만. 자, 요게 여러분들, 자, 우리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만약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되게 간단하죠. 여기다 뭐다? 6%. 자, 6%라는 것은 그냥 100분의 6을 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보시면, 자, 1,200만 원은 초과, 4,600만 원 이하, 요 부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세율은 15%인데, 무조건 15%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72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72만 원에다가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요 앞에 거, 요거 암기하셔도 되고,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 3,400만 원을 분리를 해요. 어떻게? 1,200만 원까지 분리를 하고, 그럼 3,400에서 1,200을 빼면 얼마입니까? 2,200이잖아요. 자, 그렇게 분리합니다. 그럼 1,200만 원까지는 얼마를?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요게 100분의 6.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들 얼마다? 자, 요게 탁탁 하면 72만 원이죠. 근데 여기 앞에 나 있는 요 숫자들 있잖아요. 그거까지 계산을 해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72만 원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요 2,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100분의 15를 곱해주면 된다. 자, 요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22 곱하기 15. 자, 이게 함산이 안 되네요. 자, 10. 그 다음에 2.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네, 330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뭐다? 330.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다? 자, 72만 원 더하기 330만 원에서 총 내야 되는 금액이 402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자, 이런 사례 같은 거, 이런 뭐 다른 숫자 대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좀 떼놨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실전으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봐도 생각을 해도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런 간단한 요 표를 보고 이게 어떤 원리로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그런 용어로 한번 나오면 아주 좋은 문제겠죠.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는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숫자를 암기하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게 어떻게 세금이 산출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종합소득과 관련해서 우리 아까 6가지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 제외한 뭐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 그건 포함이 안 되는까지 그렇게 사례로 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뭐 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요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까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자, 360페이지 보시면, 자, 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제까지였네요. 자, 여러분들이 1년간 발생했던 금융소득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언제부터? 1년, 그러니까 작년 2015년 그 1년 동안 발생했던 금융소득을, 자, 그 다음에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하고, 이거 안 하면 뭡니까? 역시, 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 그럼 신고 불성실 또는 납부 불성실의 어떤 가산세,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납부, 그 신고 기간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인데, 어쨌든 우리 보험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보험 전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자, 자금 세탁 방지 제도란 국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다. 그걸 위한 어떤 사법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어떤 종합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뭡니다. 불법 자금 이거 수수하고 거래하는 거 이거 방지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에는 정말 저도 요즘 거의 막 일상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정말 이제 마지막 밤새는 걸 것 같은데, 밤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터넷에 클릭을 딱 하는 순간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다. 이제 정말,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해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막, 자,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자,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더라도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좀 힘을 내서 여러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늘 제가 강조하듯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자, 진짜 시험은 여러분들, 자,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들 정말 시험 치기
한 달 전이 정말 승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그 한 달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한 달을 정말,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앞으로 남은 그 시험 전에 한 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를 여러분 좀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알차게 보내세요. 그래서 늘 모든 사람이 그럴까요? 딱 시험 전날, 시험 되면 하는 말이 뭐니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니면 이틀만 더 있었으면, 그런 말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D-Day를 갖다가 여러분들 D-Day가 나왔잖아요. D-Day보다 하루 전날 여러분 공부를 이제 최종 끊는다고.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뭐 0.001%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심한가요? 어쨌든 한 1%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D-Day보다 그래도 하루 전에 모든 과목을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부분은 뭡니까? 내가 계획했던 걸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간으로 잡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소설이 길었는데, 자, 힘내시고. 자, 여러분 볼게요. 자, STR. 자, 의심거래 보고제도. 자, STR. 그 다음에 CTR. 자, 이게 뭡니까?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자, 여러분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의심 거래. 그럼 말 그대로 뭡니까? 거래를 하는데, 자, 금융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불법 자금 같은 되게 수상하다, 의심스럽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걸 보고해라. STR에서 의심 거래 보고 제도고. 자, 요거는 자, 의심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은 금융기관 직원이 보고 수상하다 여기면 그때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쉽게 할까요? 금융기관 직원이, 자, 물론 이제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그런 걸 또 보고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자율적 판단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보고가 어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게 뭐 불법 자금이 수수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어떤 고객의 거래인데, 그걸 갖다 여러분들 뭐 신고를 하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러한 것을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여러분들 고액 현금 보고 제도 CTR입니다. 약자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세요. 그래서 보시면 의심거래 보고 제도란, 자,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 합당 근거 이를, 자, 체크할게요.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 들어가라. 금감 원장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수상하다 이렇게 여기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주체는 금융기관 종사자고, 이것은 뭐다?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다. 자, 이거 주관적 판단.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자, 객관적 판단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혐의 거래 보고의 대상 관련해가지고 그냥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 과거에는, 자, 여러분 개정판 전에는 그때가 2천만 원이었나요? 1천만 원이었나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금액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 우리 교재도 남아있지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2천, 1천,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자, 2천만 원이, 자, 보고되는 거다 그러면 옛날에 1,500만 원 여러분 거래하던데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더라도 2천만 원 그 제한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이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경우보다 점점 하향 조정, 하향을 갖다 계속 여러분 낮추면서 이제는 삭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뭐다? 보고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 그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하향, 거래 한도, 거래 보고 금액이, 자, 이제는 삭제됐다라는 거, 삭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다? 단돈 500원을 거래하더라도 그게 의심스럽다? 그럼 여러분 보고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삭제. 여기 중요합니다. 삭제. 그렇게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혐의 거래 보고 방법 및 절차 관련해가지고, 자, 제가 만약에, 자, 수납 직원입니다. 이 수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 내가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고 책임자한테 말하겠죠. 자, 상관이겠죠. 이렇게 의심스럽다. 요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 보고를 하면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절정한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뭐 이제 서류 같은 거는 이제 동봉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냅니다. 그럼 금융정보 분석원장은, 자, 이것도 체크를 할게요.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이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불법 자금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수사합니까? 직접 가서 기소합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법 집행기관,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쪽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보시면 자, 페이지 361페이지 보시면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는 뭐다? 보고
기준 금액이 뭐가 됐다? 삭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영업점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고 책임자는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되면 그 뭐 거래금 누가 얼마의 어떤 거래 금액을 하고 또 의심스러운 이유 같은 이런 걸 다 기재를 하겠죠. 그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해라?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피 디스크로 제출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피 디스크. 자, 온라인, 문서, 플로피 디스크. 다만 긴급한데 여러분들 문서 작성해가지고 언제 보냅니까? 그때는 뭐합니까? 전화나 뭐라 한다? 팩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혐의 거래 보고를 갖다 받았다.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판단을 하겠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 법집행기관, 소위 말하는 검찰, 경찰 이런 쪽 아니면 뭐 세무당국도 되겠죠. 국세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건을 마무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뭐 이런 등등의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이제 누가 한다? 법집행기관이 이제 거래 내용을 수사, 조사해가지고 어떤 의법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STR.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릴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TR 같은 경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자, 말 그대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이렇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 이거 보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CTR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뭐다?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자 배고파가지고 자 말이 자꾸 험나네요. 졸리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정 거래 금액 이상의 자 현금 거래를 자 FIU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자 1일 거래일 동안 자 체크를 할게요. 우리 STR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거래 금액의 어떤 그 보고 금액에 어떤 제한이 없다 했습니까? 제한이 없는데 삭제됐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자 요거는 뭐다? 1일 거래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래서 한 1,000만 원 뭐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보고되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다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업무가 자체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히려 금액 자체를 갖다가 너무 낮춰버려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 불법 자금 수수 어떤 조사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어쨌든 잡아놨다? 2천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체크할게요. 입금뿐만 아니라 출금하는 경우 자,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의 객관적 사실이 뭐다? 전산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거였다면 요거는 뭐다?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객관적 판단이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입 금액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5천만 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낮췄네요. 아까 우리가 STR이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삭제됐듯이 이것도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지금은 2천만 원. 그래서 지금은 자 요게 STR, 요게 CTR 그래서 요거는 삭제되고 요거는 2천만 원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목적 쉽게 말해서 뭐다?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그게 자체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금융기관 주관적 판단에 의하다 보니까 이게 잘 보고도 잘 안 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뭐다? 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도입하는데 근데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각국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당연히 도입을 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외국 사례와 관련해서 자, 제일 처음 시작한 나라 정도 체크를 할게요. 어디? 자,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점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뭐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물론 자국 화폐 기준에 따라서 우리 환율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은 달러를 쓰거든요. 근데 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2천만 원이 기준 금액이었다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만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자, 미국, 캐나다, 호주. 요거는 아니라 이런 나라들은 자 여러분들 자 만 달러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를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또 그 다음 줄에 어떤 내용입니까? 자, 2천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하루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것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다? 한 번에 2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연속된 거래를 봤을 때 거래가 이렇게 누적해 가지고 그게 2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중 거래는 단일 거래로 판단해 가지고 그 합의 보고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무조건 이런 금액 자체에다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자, 금융기관끼리 거래하거나 우리가 뭐 금융기관끼리 거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불법 자금의 어떤 수수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면제토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고 면제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금융기관의 거래는 자, 이거 체크할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뭡니까? 필터링 해버립니다.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고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거는 언제? 자, 누가? 금융기관 자체에서 여러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정부, 국가와 거래하는 거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보고 면제 제도. 요거는 여러분들, 자, 미국, 캐나다, 뭐, 요런 쪽입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쪽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기관과의 거래할 때, 자, 이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어떻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외시키느냐? 그거는 여러분 뭐다?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면 우리나라는 고액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면제 대상 기간을 자, 법령에다가 명시하고 이 대상 기간의 현금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자, 면제 대상 법정 지정 방식. 자, 우리나라는 자, 뭡니까? 법정 지정 방식. 면제 기간을 법정으로 즉 법과 명령, 법령으로 자, 지정을 했다. 법정 지정 방식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들 금융기관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 정경 유착도 심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효성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게 이제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버렸다? 그래, 예외되는 대상을 뭐다? 금융기관 자체에서 판단하지 말고 법령에다가 딱 정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미국 아까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금융기관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면제가 되는 대상을 자, 금융기관 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한 반면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보고 면제되는 어떤 기간을 자, 면제하도록 법령에다가 규정을 해놨다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표는 뭐 그다음 만 달러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고객 확인 제도 관련해서 CDD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CDD. 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 실지 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뭐까지?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확인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고객 확인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여러분 고객 확인 제도 같은 경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실명법상에서 우리는 자, 처음 우리 거래할 때 금융기관 직원이 자, 이거 금액 돈 찾을 때 여러분 어디다 씁니까? 아니면 본인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인지 그렇게까지 확인 않잖아요. 그다음 뭐가 합니까? 이름이라든지 실제 명의, 그러니까 실제 가명을 쓰는 거 아닌지 실제 명의 정도 이렇게 확인하는데 자, 이거는 뭐다? 좀 더 광화된 어떤 확인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뭐다? 자, 합당한 주의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의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규정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고객 확인 제도가 여러분 먼저 나왔을까요? 금융실무법이 먼저 나왔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금융실무법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금융실무법 같은 경우는 아까 고객의 성명이라든지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뭔가 실제 당사자인지 아니면 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 확인 제도의 기초에 해당한다.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뭐가 기초라는 겁니까?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이 기초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플러스한 게 뭐다? 고객 확인 제도다. 그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364페이지 그 표 있잖아요. 뭐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실명상에서는 자, 그 사람의 어떤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그 이름이 확인 맞는지,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통해서 우리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실명법상에서 우리 확인하는 거는 성명과 주민번호였습니다. 주민번호. 근데 우리가 CDD 고객 확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다 뭐까지? 자, 주소와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자금 세탁의 우려, 의심의 여지가 든다. 그러면 뭡니까? 좀 더 강화된 어떤 고객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뭐다?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 목적이 뭔지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객 위험 제도라는 말을 써서 EDD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고객 위험 제도라는 것은 그냥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다. 그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뭐까지 실제 당사자인지 그리고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고객 확인 대상 보면, 자,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 개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언제 확인한다? 우리가 금융거래 첫 거래 틀 때 확인하잖아요. 우리 아까 실질명의 예배가 뭐 있었습니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어떤 계속 거래라든지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100만 원 이하의 어떤 원화 또는 외화 그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실명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실명 반드시 실명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다? 자, 첫 번째 거래할 때 당연하죠. 첫 번째 거래 즉 계좌의 신규 개설. 그다음에 이번엔 금액 보세요.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그러니까 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건 아닌데 한번 일회성 금융거래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뭐다? 2천만 원 또는 자 미화로 1만 불 이상일 때는 자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자 계좌의 신규 개설 관련해 가지고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 계좌나 위탁 매매 어쨌든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자 계좌 개설, 직접적인 계좌 개설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좀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보험 공제 계약이라든지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 체결,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지음 발행, 그다음에 근고대약정, 보관음 수탁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포함된다? 계좌의 신규 개설에 포함이 된다. 계좌의 신규 개설에 포함되면 뭐래라? 실명 확인해야 된다. 필히 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일회성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도 실명 확인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 개설이 아니에요. 무통장 입금 즉 송금하는 경우나 외화송금 환전, 자기합수표 발행, 어무수표 지급, 선불카드 매매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어떤 계좌 계속적인 어떤 거래 목적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뭡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1,5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발행한다. 만약에 자 여기 있는 대로는 1,5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발행한다. 그때 반드시 실명 확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근데 계속 거래를 목적으로 어떤 자기합수표 발행을 위한 어떤 어음이란 이런 거 발행을 위한 우리 당좌예금 거래계약을 트거나 그럴 때는 뭡니까? 처음 만들 때 우리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 실명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런 일회성 거래 같은 경우는 자 2천만 원 이상이라는 어떤 제한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고객 확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당연히 여러분들 뭐 고객별 개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외국인 외국 단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성명 실제 명의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요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리법인 아까 제가 얼핏 언급을 했는데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해서 그래서 이윤을 발생하자 그 이윤 발생된 이윤을 갖다가 그 법인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자 우리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영리 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영리 추구는 하지만 근데 그 영리를 갖다가 여러분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뭐 자선 바자회든 그런 걸 해가지고 옷 같은 거 헌옷 같은 거 팔고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돈은 벌지만 그 번 돈을 갖다가 우리 그 회원 그 시민단체 회원들한테 나눠줍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윤 발생한 것을 자기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걸 우리가 영리법인을 하고, 자, 이윤 발생 시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걸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로 생각하시고 영리법인은 그냥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실지 명의 확인할 때, 자, 우리 회사 실지 명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겠죠. 물론 대표자 실지 명의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는 뭐냐면 업종을 확인한다라는 거.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업종.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여기는 자, 도대체 너네는 뭐 하는 단체냐? 비영리 법인이나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너네들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저희 환경운동하는 단체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냈어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업종을 확인한다. 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 확인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실지 명의, 다음에 업종, 다음에 나머지 본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 명의 이런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업종이고, 자, 비영리 법인이나 어떤 기타 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다? 설립 목적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크로스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확인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자, 자금 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그럼 이거 위험성이 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고객 확인 제도 관련해서 자, 실지 그 사람의 어떤 이름,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소, 연락처 확인했잖아요. 거기에 나아가서 뭐 따지? 너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 그리고 거래 목적까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고객이 자금 세탁기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 확인해라. 그게 바로 뭐다? 자, 강화된 고객 확인. 자, 강화된 고객 확인. ED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도록 해서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는 경우 뭐까지?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확인해라. 요건 여러분 강화된 고객 확인 또는 고객 위험 제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뭐다? 불법적인 어떤 자금 수수, 자금 거래라든지 금융 거래라든지 아니면 자금 세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거 바로 전 시간이랑 지금이랑 마찬가지지만 이 파트는 여러분들 한 번만 정리 제대로 해놓으시면 자, 이건 시험자까지 그렇게 틀릴 염려 없습니다. 근데 건성건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보다도 더 훨씬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숙지를 그냥 하십시오. 숙지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진짜 효율적으로 이런 공부하려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론 같은 거는 여러분 반드시 좀 이렇게 미리 좀 해놓고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안개 안 되는 부분을 좀 뒤쪽으로 좀 밀어놓고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 나중에 미루시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인데요.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보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